오늘은 어떤 걸 알려드릴 거냐면 이혼소송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혼소송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혼소송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혼소송 말 그대로 재판이죠. 재판은 언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당연히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합의 이혼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무조건 재판으로 가야 돼요. 이혼을 하려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재판 이혼하고 협의 이혼하고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이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일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전화해서 저 이혼하려고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기가 소송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합의 이혼을 하는 건지 명확하게 이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우리는 협의 이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송을 가야 돼요. 법원을 통해서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재판 이유는 크게 큰 범위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재판은 전체적으로 1심, 2심, 3심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뭐 심급 대리 원칙에 의해서 1심, 2심, 3심으로 나눠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거 다 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세 번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하는 게 1심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로 소송을 하는 게 1심입니다. 1심을 통해서 내가 만족할 수 없다. 그럼 2심 항소로 가는 거예요. 자, 항소로 가고 그 다음에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3심 대법원 상고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1심, 2심, 3심으로 나눠져 있어요. 보통 재판은요. 자, 특히 가사소송의 경우는 1심이 거의 대부분이 끝나요. 자,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사람, 즉 내가 먼저 뭐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이혼 소장을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그럼 그 소장이 법원에 제출했죠. 그러면 그 소장은 다시 상대방 배우자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 배우자를 피고라고 하는 겁니다. 즉, 먼저 제기한 사람은 원고, 그 소장을 받은 사람은 피고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렇게 칭해요. 그러면 원고가 먼저 제기했다고 해서 유리할까? 아니죠. 피고도 당연히 원고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도 나중에 피고 입장에서 반대로 또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반소라고 합니다. 그 용어만 알고 계세요.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고도 원고에게 다시 소송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반대로 소송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반소라고 해요. 그러면 이 최초 원고는 반소 피고가 되는 거고, 이 현재 이 소장을 먼저 받은 피고는 반소 원고가 된다는 것이죠. 헷갈리시죠? 몰라도 돼요. 그 용어가 그래요. 그냥 이거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혼 소송을 가면 그 서면상, 그 기록상 이 어떤 용어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 거기에 원고, 그다음에 뭐 가로치고 반소, 피고, 반소, 원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니까 먼저 소송 제기한 사람은 원고, 그 소장을 받은 사람은 피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알겠죠? 원고, 피고가 어떤 건지. 자, 이제 소송이 시작이 됐어요. 이혼 소송은 보통 뭐 일반적인 민사 소송하고 뭐 행정의 형사 소송하고는 다르게 중간에 가사 조사가 있을 거고, 가사 조사, 그다음에 부모 교육도 있습니다. 부부 상담도 제한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부부 상담을 제한을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어떤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법원에서는 어떤 이혼 사유가 명확하거나 명확하지 않거나 또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부부 상담을 제한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회복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어떤 일말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부부 상담을 제한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 교육은 아이들 양육권 관련된 부분 때문에 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가사조사 같은 경우는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사조사를 보통 실시합니다. 가사조사를. 전반적인 이 소송, 이 혼인 파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사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 재판상 이혼 소송, 즉 가사 소송은 1심에 거의 끝나요.
1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1심 기간이 또 길고, 자, 1심에서 예를 들어서 변호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심에 모든 걸 다 쏟아내야 돼요. 사면적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모든 증거자료, 내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제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판사를 설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억울함을 잘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주장을 서면으로 작성을 하는데 그 서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거기에 또 중요한 부분은 이 변호사들의 역할이죠. 변호사의 역할. 제가 직접 봤을 때, 제가 직접 출석을 해서 변호사들이 하는 역할들을 보면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들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우리가 사실 TV에서 보는 부분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또 뭐 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말을 잘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 소송이 이기려면 서면도 중요하고 증거자료 제출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변호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혼 소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 가시죠? 자,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자, 그러면 이혼 소송 사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항상 뭐 일할 때 항상 민법 840조 1호서부터 6호에 해당되는 사안이 돼야지만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6가지 사유에 해당이 돼야 돼요. 6가지 사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즉 바람핀 거, 외도를 말하는 거야. 바람피면 무조건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이건 뭐냐면 집을 나간 거야. 악의의 유기. 가출했어요. 어느 순간 집을 나가버렸어요. 동거의 의무를 저버린 거죠. 그래서 내 배우자가 뭐 잘 살든 잘 먹고 잘 살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집 나갔기 때문에. 이걸 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자, 배우자, 그러니까 내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폭행이라든지 그런 걸 당했을 때. 근데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래요. 직계 존속은 뭐냐면 부모,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를 일컫는 게 직계 존속이죠. 그러니까 그들한테 어떤 폭언이나 무시나 욕설이나 내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을 때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 뭐 흔히들 쉽게 설명하면 뭐 폭언, 폭행, 뭐 무시, 욕설, 뭐 이런 것들을 내 배우자나 내 배우자의 어떤 가족들한테, 부모한테 당했을 때 이혼 소송은 가능하다. 자, 네 번째, 내 부모가 내 배우자한테 어떤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말들, 그런 우리 부모가 당했을 때 내 배우자한테, 그때도 가능하죠. 뭐 예를 들면 내 남편이 우리 부모님한테 개무시해요. 듣는 둥 마는 둥 어떤 얘기를 할 때나, 아니면은 뭐 어른을 공경하거나 그런 뭐 기본적인 그런 행동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뭐 내 와이프가 우리 부모님을 개무시한 욕설을 한다든가 뭐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를 부당한 대우라고 하죠. 자, 다섯 번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 생사,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 뭐 흔히들 말하는 원양어선을 탄다든가 해외를 나가서 어떠한 연락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연락도 안 돼.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조차도 안 된다는 거죠.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3년 이상이 되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자, 여섯 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제가 일했을 때는 이 부분들, 이 6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폭행 외도도 많지만 6호, 6호는 정말 많아요. 이혼 소송 사유 엄청 많습니다. 6호는 뭐 성격 차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성격 차이. 그 다음에 뭐 불치병, 그 다음에 정신병,
그다음에 종교 신앙생활, 그다음에 부부관계 거부, 그리고 또 뭐 악질적인 범죄 행위, 뭐 여러 가지에 해당이 돼요. 대개는 뭐 성격 차이, 뭐 종교 문제,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떤 부분은 이혼소송 사유로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은 이혼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건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다. 라는 거. 굉장히 이유가 다양해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신병 있죠. 정신병 배우자가 이상행동을 해요. 근데 병원 가면 나을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이 사람이 호전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혼 사유가 안 돼. 이거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불치의 정신병이다. 계속 노력했는데도 안 된다. 그거는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거. 뭐 조울증 같은 경우도 너무 심하면은 뭐 이혼 사유가 되지만, 이게 심하지 않고 어느 정도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면 이혼 사유가 안 돼요. 이건 상황 따라 또 달라요. 애매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과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과도한, 도대체 어느 정도 과도하냐? 남들이 봤을 때 이건 가정 다 내팽개치고 그냥 신앙에만 전념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혼 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또 가정이 또 충실해. 신앙생활도 잘해. 그럼 이건 이혼 소송 사유가 안 돼요. 이걸로 전화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사실관계 파악을 했을 때 물어보죠. 뭐 어떤 일상 가사, 즉 뭐 일상 가사 같은 경우를 말하잖아요. 아이들 양육이나 아니면은 어떤 청소나 집안일 같은 부분, 전업주부라면, 자,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냐? 소홀히 하지 않는데, 그건데 매일 간대. 어떤 교회나 어떤 성당이나 아니면 절이나, 그런데 매일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혼 사유가 안 돼요, 그거는. 왜냐면 될 수가 없지. 가정에는 충실하고 문제가 없죠. 이혼 소송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죠. 그래도 부부관계 거부,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상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부부관계 거부는 이게 뭐 일방적으로 원한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거부를 한다고, 뭐 물론 그런 해당이 되는 사례들도 있었어.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증거 자료는 뭐 문자나 카톡밖에 없게,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더 사례를 통해서 제가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혼 소송 사유에 해당이 돼야지만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다. 일단 뭐 이혼 소송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기각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자, 이혼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보통 전화가 오죠. 저 이혼 소송 재판하면 재판 기간이 얼마나 돼요? 라고 물어봐요. 통상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빨리는 안 되나요? 빨리도 될 수 있고, 빨리 뭐 3개월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최단기간 한 달 반 만에 끝나는 경우도 봤어요. 조정 이혼으로. 근데 거의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걸려요. 왜 이 6개월에서 1년을 바라보냐? 자, 이 디테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약에 준비를 하나요? 혼자 준비하면 기간은 더 걸려요. 용어 하나 모르죠. 순서 모르죠. 뭘 제출해야 될지 모르죠. 어디에 뭐 준비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알지만 일반 분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모르잖아요. 그럼 오래 걸릴 거란 말이죠.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 선임을 보통 하죠. 변호사 선임을 하면 어떻게 해요? 변호사 사무실을 많이 돌아다니겠죠. 상담 받겠죠. 상담 받다 치죠. 그나마 여기가 제일 괜찮다. 자, 계약하죠. 뭐 계약금을 낸다든지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진술서 쓸 겁니다. 진술서. 자, 진술서 쓰죠. 진술서 쓰면은 그 진술서를 바탕으로 변호사들은 소장을 작성을 해요. 소장 서면을 작성을 하는데, 이 작성을 하는 게 이 변호사 사무실 통틀어서 우리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선생님 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스케줄이 있어요. 그 진술서를 미리 해놨을 때와 또 미리 해놓지 않았을 때도 기간이 또 걸려요. 집에 가서 작성을 해야 돼요, 진술서.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보통 한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보통. 머리 싸매죠. 일주일, 2주일 뭐 걸려요. 진술서 내가 개인적으로 써도. 그거를 변호사 사무실 제출을 하잖아요. 변호사 사무실에 보내면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또 그걸 바탕으로 수정 작업이 들어가요. 소장을 작성하는데 이 기간이 또 2, 3주 걸려요. 빨리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건들이 걔네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팔이 날리는 변호사 사무실들은 우리 선생님 거만 하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 다 지금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 가장 먼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장 작업하는 기간이 저는 항상 그 의뢰인들한테는 얘기했죠. 저희가 이제 진술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2주 정도 걸린다. 변호사들이 작업하는 기간이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 좀 천천히 준비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것만 해도 거의 보통 한 달이에요. 진술서 작성하는데 2주. 소장 작성하는데 2주 정도 걸릴 수도 있고, 빠르면 뭐 1주. 그죠? 이것만 벌써 2, 3주 걸린다는 거죠. 자, 작성됐다고 치죠.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법원에 제출했으면 법원에서 뭘 하냐면 보정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뭐 어떤 게 누락됐다. 어떤 게 뭐 첨부해서 다시. 그럼 또 걸려요, 시간. 그리고 또 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시간 또 걸리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벌써 한두 달 가죠.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잘 받았다고 치죠. 이 받는 데까지 기간이 보통 한 달 이상 걸려요. 제가 실질적으로 일을 했을 때 기간이 보통 한 달 이상 걸렸다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30일이라는 또 기한을 줍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소장 받은 다음에 30일 동안 또 기간을 또 줘요. 한 달 또 줘요. 그럼 2달 넘어가죠. 2달 넘어가요. 그러면 2달 넘어가서 어떻게 해서 답변서 제출했다고 치죠. 피고가, 상대방 배우자가. 그럼 바로 또 법원에서 기일이 잡히냐? 아니에요. 왜냐면 법원은 각 관할 법원마다 다 스케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제출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4월에 잡힐지 5월에 잡힐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보통은 한 달 이내에 기일 잡히기도 해요. 그렇게 원고 소장 가고 답변서 제출했을 때 바로 뭐 기일이 잡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 답답해 하시죠. 도대체 언제 재판을 하는 건지. 이것만 해도 지금 몇 개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 정도 되면은 보통 뭐 조정 기일이 잡힐지 아니면 변론 기일이 잡혀서 빨리 단시간에 끝나든지 아니면 두 분의 합의를 통해서 뭐 끝나든지 보통 6개월을 보는 거 빨리 끝나면. 근데 1년까지 보는 게 예를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뭐 재산 분할 해야 되잖아. 위자료도 어느 정도 해야 돼. 양육권 어떻게 할 거야? 매달 보통 기일은 1회 월 1회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보통 뭐 길게는 한 달 반 만에 잡히는 경우도 있고 통상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일이 잡혀요.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이게 1심이. 근데 많게는 뭐 2, 3년 걸리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뭐냐면 1심이면 1년 이상 2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재산 분할할 게 많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게 빨리빨리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뭐 이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의견 조율이 안 되든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증거 제출할 게 많다든가. 보통 제가 경험했을 때는 재산 관련된 부분들이 좀 복잡할 때 한 2년 이상 가는 것 같아요. 재산이 좀 많았을 때. 근데 이래서 1심이 끝나죠. 2심으로 가면 2심은 1심보다 좀 짧아요, 기간이. 어떤 결론을 내는 기간이 좀 짧고, 3심 같은 경우는 더 짧고. 근데 이 전체적인 기간이 보통 치면 한 3년 정도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 1심이 끝난다. 6개월에서 1년 안에는 모든 이혼 사건은 거의 끝날 수 있는데 보통 1년 이상, 2년 안에는 끝납니다. 보통 힘겨운 싸움이 될 겁니다.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기간은. 대부분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죠. 빨리 끝내달라. 빨리 끝내달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빨리 끝내는 건 합의이혼이 제일 빨라요. 3개월. 3개월 안에 모든 게. 아이가 없으면 한 달. 아이가 있으면 3개월 안에 모든 게 빨리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합의이혼이 제일 좋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조정이혼이죠. 조정이혼도 굉장히 빨리 끝나죠. 그것 또한 3개월 정도 보면 돼요.
조정이온도. 나중에 조정이온은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죠. 뭐 여러 가지 각각 지방 관할 범법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는 빨리 기일이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한참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한참 걸리는. 미치죠, 저희. 빨리 재판 기일을 잡아달라는 뭐 요청을 한다든지 보통 그렇죠. 그런 법원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뭐 기간도 달라질 수 있다. 이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혼소송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혼소송 사유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혼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한 부분은 우리 선생님이 행복해야, 행복해져야 하지만 그 기운이 또 좋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별거 아닙니다, 사실. 선생님 지금 상황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별거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죽을 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자, 오늘도 잘 버티시고,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정말 행복한 일들만 오늘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힘내십시오.